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지만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전 세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은 누적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직접 재산권을 활용한 최초의 게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수액은 2조 1,118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좀 너무 좀 오바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오르면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인데 수급에서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오늘도 수급이 너무 좋은데 상승폭은 0.3? 좀 아쉬운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그 금액 말고 계약수로 보거든요. 오늘도 8,940계약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적 같은 경우도 2,4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보통 이 정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한 1% 가까이 상승이 나와야 정상인데 어저께 28,000개가 육박하는 선물 매수 계약이 들어갔고 1조 1,000억에 가까운 또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오늘도 정말 대단한 매수인데 오늘의 이 수급이 어제 너무나 강했다 보니까 조금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힘이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매수는 들어왔는데 그 전날보다 매수가 조금 작게 들어오면은 그게 영향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 운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트 밟게 되면 100km까지 가려면 이렇게 쭉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km까지 가게 돼서 이렇게 이 엑셀트 발 힘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걸 빼게 되면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28,000계약, 오늘 9,000개 육박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간에 37,000계약 계약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였냐면 3월 20일 날 그때 삼성전자도 5% 넘게 강세 보이게 되면서 이제 3,000포인트 가나?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자리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도 선물 매수가 좀 오버스럽게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과하면은 거기가 꼭지가 되거나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의 자리가 그렇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그 위에 힘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750포인트를 빠르게 돌파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지난 3월 달처럼 또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틀렸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은
좀 지나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쪽으로 과다하게 좀 어제부터 힘을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조금 아쉽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장이 아쉬운 부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가치가 좀 좋은데 코스피 가게 되면 코스닥이 소외되고 코스닥이 가게 되면 코스피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 가고 못 가는 종목 가고 업종도 선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어제 같은 날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또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어제부터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살펴본다면 어제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 오늘까지도 그래도 매수 연속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장 초반 흘러갈 땐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현물 기준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제 시장을 빗대어서 살펴보면 어제 시장도 선물 위주의 매수가 먼저 나타났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현물 매수를 유도하면서 현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유사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제가 조금 우리가 오바스러운 면도 있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2740 정도까지 지수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들을 살펴보면 IT 업종 같은 경우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오늘의 반응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은행주 이런 쪽도 함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 안에서 각 업종 같은 경우가 고르게 좀 상승으로 움직인다는 면은 지수 같은 경우를 추가로 상승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칫 여기에서 다시금 지수 상단이 2770 수준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좀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한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IT 쪽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근의 주가 형성,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프로그램의 진행 강도가 더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수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크게 좀 무리를 안 하고 살펴보는데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 전거래일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의 강도는 확실히 강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의 강도가 강한 외국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움직여줬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내에서 흐름을 좀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베일에 쌓였던 삼성전자 차세 모바일인 AP 엑시노스 양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파운드리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IP 쪽이라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가온 칩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놈이 이렇게 대장으로 튀어나가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 제가 이렇게 좀 김 빠지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어떤 요인에서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하게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HBM이 됐던 지금 얘기하는 AP 쪽 관련되고 파운드리 쪽이 됐던 이쪽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나온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인 이유가 지금 이제 그 모바일 AP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상승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결국 금리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이슈는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의 종목 이슈, 업종 이슈, 그 위에
거시경제 시장 이슈거든요. 근데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종목 이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조금 넓게 보다도 업종 이슈인데 업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최상단에 있는 시장 이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렸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었고 그 나스닥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스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나왔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 성격의 어떤 삼성전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AP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대장이 나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최근에 HBM 같은 경우도 수율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도 수율 문제 쪽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게 하나마이크론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쪽에 아시겠지만 또 SK 반도체가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모바일 AP 쪽이니까 아무래도 SK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번 HBM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그 대장이 하이스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쪽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이렇게 많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AP와 관련해서 대장주로 어떤 게 자리할지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만큼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AP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삼성전자 좀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차세대 디램과 관련해서도 인력을 좀 빨리 확충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점은 두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일컫는 HBM3의 퀄 테스트 통과인데 이 부분은 한 5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펙을 봤던 마 시리즈, 저 가속기를 어떤 영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론 영역에서는 좀 대체 요인으로 마 시리즈의 가속기 같은 경우에 스펙을 내세웠는데 이 부분이 기존 예정대로 네이버의 1조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는 각각 첫 번째 HBM3 같은 경우가 퀄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실제 납품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8만 원대 후반에서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마 시리즈 같은 경우가 내놓았던 스펙 그대로 네이버의 1조 정도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0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부분 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다시 7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다가 한 8만 1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황 고려를 해봅니다.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놓고 디램, 낸드 그다음에 여기를 차지하는 이제 차세대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부담 자체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열어두고 7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해요. 이 대형주를 플레이하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좀 위험 감내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는 빠른 수익의 확보 또 빠른 수익의 확보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보는 게 낫습니다. 삼성 밸류체인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소켓 쪽에 TFE, ISC 이런 쪽이 있겠고 그다음에 기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플레이도 좋고 성향상 내가 빠름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소재 부품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좀 고민이 됐는데 반도체를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동률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봤을 때 가격 같은 경우 올라오는 거 우리 디램 낸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을 놓고 평균 가격 이상으로 형성된 가격 안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이제는 올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동률 상승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가동률 상승 구간에서는 웨이퍼의 투입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찍어내는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되게 되는데
그러면 소재 부품,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장비주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업종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접근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것 네네. 같거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소개 먼저 해주시고 또 종가 베팅할 종목까지 전해주시죠. 미세화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선당 공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선당 공정의 미세화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할 때 우리가 나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1나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 나노 공정상에서 A, B, C 이런 순으로 공정이 더 미세화될 때 나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1A, 1B, 1C 이런 식으로 더 미세화로 나아갈 때는 공정상에 필요한 게 EUV라는 공정이 있어요. 우리가 네. ASML에서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 쓰이는데 그 공정이 필요하고요. 여기 더해져서 하이K라고 해서 소재 같은 경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레이저 같은 경우가 공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게 DIT라는 종목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아까 소재 종목 같은 경우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하이K와 관련해서는 DNF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EUV와 관련해서는 펠리클 소재가 우리나라 쪽에는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FST나 FNS텍 뭐 이런 종목, FST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증설 요소가 있을 때 주가의 반응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NJ라는 종목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가동률이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와 비례해서 SRC 포커스 링 같은 경우가 이 공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소모품인데요. 원래는 TCK라는 기업이 대부분 도맡아서 했고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KNJ 같은 경우가 실제 뭐 비례해서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7월에 증설이 단행된 부분에 공장 가동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매출에 비례해서 영업이익까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을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가능한 종목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KNJ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은 피팅 관련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본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 회사가 조금 낯선 회사긴 한데 피팅 관련 회사인데 이제 또 천연가스 관련 이슈가 있고 그래서 FC라는 그러니까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라는 또 이슈가 또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본업이 피팅이기 때문에 일단 피팅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저께 24% 급등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의 이유가 어제 충분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관리가 상당히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갔던 그 전력 공급원이 뭐 원전도 그렇고 뭐 신재생 단지도 그렇고 이게 빨리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현재 또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부족한 전력을 채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무슨 상관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화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이제 계실 방식이라 가지고 천연가스 스스로 뽑아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촉매방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뽑아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들인데 그런 방식을 이제 진행해서 이제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거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가 이
볼륨, SK퓨얼셀 이런 회사에 또 1차 편대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이게 천연가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짚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가 나오고 상승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후자 같은 경우는 그게 꼭지예요. 이유가 나오게 되면. 근데 어떤 이유가 나오게 되면서 그 연휴래가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20% 넘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결국 이제 계질방식 수소를 뽑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천연가스를 활용한 SOF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겠구나, 좀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서들 많이 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데라고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이게 네.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인데 저도 오늘 종목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돼 있더라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조용하고 차트도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좀 거래량이 조금 이제 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 상장 이후에 12월 달부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완전 시장에서 소외가 됐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소외가 됐었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SOFC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제 좀 부각이 됐고 그 계기로 해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에서 하고 있는 본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피팅입니다. 조선이한지 석유화학 등에 사용이 되는 개장용 이제 피팅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밸브가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흐름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오늘 네. 같은 경우 성강밴드라든지 동성화이텔 이런 종목들도 조선 기자재가 상당히 좋은데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그래도 관심이 갈 만한 구간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게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26.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주 중에서 3주는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풍년주 매력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금만 매수만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 정도 제시를 할 거고요. 손절가는 7,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배팅을 주고 한선 엔지니어링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조금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업황 네. 자체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럼 잡음이 있더라도 조선주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럼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그 조선사 세일즈를 한다면은 2018년도에 후둥중화조선이 호주 쪽으로 이제 LNG선 발주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 바닥에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 횟수로 6년이 지났는데 이유를 못 횟수 7년이겠네.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그거 얘기해주게 되면 선주들이 불안해서 중국 쪽으로 발주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이게 천연가 LNG선이잖아요. 이게 잘못 사고 나가지고 폭발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의 뭐 핵폭탄 떨어진 거랑 똑같은 파급력이 있어서 이건 절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만 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으로 안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도크가 없어요. 배를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H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생산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많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배를 만드는 공간을 도크라 이 D자에 도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데서 이 곡블럭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도크 안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도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주를 더 못 받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2020년도까지 수주가 다 차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LNG 운반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IMO 국제회사기구에 했던 친환경 이 이슈가 또 반영이 되게 되면서 노후선박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2007년부터 2008년도 만들었던 그 배들이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이 되는데 그 배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잠시만 몇 년 지난 거죠? 한 15년 넘게 지나고 있잖아요. 15년 맞나요? 갑자기 계산이 좀 안 되네요. 하여튼 15년,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배들도 조만간 교체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선도 넘어가게 되고 암모니아선도 있게 되고 노선박 교체 이런 것들까지 진행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도쿄는 2030년 이후까지도 계속 빌 자리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수주량은 작지만은
비싼 것만 골라서 받아오고 있어요. 왜냐? 네.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진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봐요. 그런 뉴스들이.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조선소에 소위 말하는 아르곤 용접도 해봤었거든요. 거기 생태계를 잘 알아요. 잘 알고. 그리고 예전에 한때 인력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보통 이 샤시 같은 거 하는 이렇게 용접본 갖고 하는 이 용접은 1시간만 하면 배워요. 해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 배워요. 근데 아르곤 용접은 산소 탱크 가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문제도 좀 해결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제 오는 족족 다 생산이 가능하고 수주가 건조가 가능하고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2022년도 그때부터 이제 돈 되는 수주 받은 것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에디슨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불, 2억 4천만 불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네. 중요한 건 시장, 어쨌든 조선주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수주를 받고요. 건조 들어가는데 설계가 한 18개월 정도 걸려요. 1년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실적 반영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022년도 받았던 돈 되는 수주가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걸 주목하게 돼서 얼마만큼 띄울 건가, 그 걱정만 하시면 돼요. 네, 조선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해운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섹터 전반이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지면서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해상운임이 2차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해운주도 이제 바라봐도 괜찮은 시점일 걸까요? 해운주는 수요가 핵심입니다. 이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특성은 경기의 회복, 이 선행이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랬을 때 물동량이 증가되면서 해운업은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짚어주신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그 이슈들이 있었죠. 공급 쪽의 이슈 같은 경우가 네. 우리가 뭐 특정 항로 같은 경우를 막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이 단기적에 발생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상승이에요. 며칠째 네. 상승인 상황인데, 이게 수요가 돌아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같은 경우가 지금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페노시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PBR 0.7배 이 정도로 갔을 때는 주가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오늘은 한 7% 정도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한 10% 정도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도출해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관점보다는 네. 목표 수익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 10%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15%, 20% 이 정도를 놓고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네,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를 잘 해보자라는 대응 전략을 짚어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주식이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중 피난처라고 할까, 대안처로 이제 뭐 조선과 해운, 방산주가 떠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 세 네. 섹터가 모두 피난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은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산은 이제 좀 쉬고 있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오늘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 상승이 많이 좀 주춤해졌어요. 맞네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4월 2일부터 어쨌든 25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좀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고, 조선주가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방산보다는 좀 우주항공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어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에어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폴란드 잔여 물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루만je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그 예전에 저기 어디죠? 그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였나요? 그쪽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독일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현대로템이 거의 90% 되는 게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로라는 그 블록 안에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현대로템 걸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타이거 전차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약간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심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유럽 쪽에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주에 좀 약간 태클 걸릴 만한 사항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폴란드를 시작해서 루마니아도 받고 체코도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사우디, 중동장이 계속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식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방산은 또 이제 우주항공처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번 어찌 보면 일정 매매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달 말에 어쨌든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일정 매매 정도로 해가지고 방산과 연결된 이 우주항공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스텐 같은 경우도 전고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없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잘 아시겠지만 또 세트레가이 같은 것들도 우주항공 이슈 나오게 되면은 탄력이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것들을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끈덕지게 진짜 2007년 생각하고 끈덕지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환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길게 갈 만한 주도적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매력도는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주가가 잘 반영하고 있나요? 오늘은 확실히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고 관련된 그룹주 같은 경우도 같이 주가는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세를 이끌면서 추가로 상승이 나타날 만큼의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그룹사 안에서 있는데 보통 시세 같은 경우 길면은 한 이틀 정도 네. 아니면 내일 갭 상승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한 20%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의 시세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한 2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승에만 그칠 수도 있을까요? 내일 그래도 추가로 상승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한가에 도달한 시간대, 그다음에 매수 강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내일 갭 상승은 명백하고 추가로 시세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폴라리스 그룹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픽셀 플러스입니다. 온센서 AI 포토닉 칩셀 기술 개발 소식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세는 네.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반도체 분위기를 또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이제 반도체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잘 살리느냐 거기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센서에 정말 오랜만에 얘기 듣지 네. 않나요, 그죠? 예전에 HBM, 온 디바이스 A, 온센서 A 계속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 센서 온 디바이스 A 같은 경우는 중앙 난방이고 온 센서 A 같은 개별 난방으로 제가 네. 비유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위기를 얼마나 살리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픽셀 플러스 자체만으로 힘을 좀 실어주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글쎄요. 온센서 AI 기반 기술이라면은 조금 아무래도 반도체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이 힘을 계속 싣고 가야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래량이 좀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500만 주, 750만 주 넘게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250만 주밖에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글쎄요, 이 13,000원대를 돌파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정말 기분 좋은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단독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냐, 뭐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온센서의 얘기가 나온 건 반갑긴 하지만은 이것도 반도체 분위기가 어쨌든 받쳐줘야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은 추가 탄력은 좀 부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13,000원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애플과 관련된 이슈까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제 OLED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OLED가 채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K 디스플레이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주가가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애플이 OLED 탑재한 태블릿을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실망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BH,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우선은 기대감을 갖고 반등은 나왔습니다. 아직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해보면 밸류 매력은 있어요. 여기에서 바라볼 건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밸류체인 쪽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태블릿이 어느 정도 판매가 나타나는지를 좀 보고 주가들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로 가겠지만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 모멘텀이 뭔지를 보면 6월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기대감을 놓고 5월 말 정도 갔을 때는 관련 밸류 체인들이 또 움직이겠죠. 그런데 OLED 탑재한 태블릿 PC처럼 그때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관련된 밸류 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주가는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으로 갈 수가 있겠고, 다만 공격적으로 포트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중은 추가로 늘리지는 않는 대응 같은 경우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사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최근에 선시스템하고 아바코가 답을 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선시스템하고 아바코가 중국의 BOE 쪽으로 8.6세대 증장협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가 참여해서 납품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는 모멘텀이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 나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1분기 때 물론 중국 현지 리서치 업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1분기 스마트폰용 패널 있잖아요. AMOLED 점유율 중국 쪽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너무나 이제 물량 공세를 통해 대규모 어떤 자금을 통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LCD에서 OLED까지 먹히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이게 참 물량으로 계속 덤비게 되면 결국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 가성비 문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수요를 계속 올리게 되고 품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LCD가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그 LG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율 문제 때문에. 비교가 이번에 이제 아이폰 15 들어갈 때도 수율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채택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결국 수율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배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8세대, 8.7세대 이런 투자를 해 나가게 되면서 만약에 이 품질까지 맞추게 된다라면은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2,000원인데 BOE, 차이나스타, 비드록스 같은 경우는 1,000원이다. 그럼 애플 입장에서 어느 걸 쓸까요? 똑같은 품질에? 그러니까 중국 거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슬프다라는 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어쨌든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장비 납품이라든지 소재 부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하단에 있는 벤더들 같은 경우는 전방업체가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고 이제 투자를 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쪽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 LG 디스플레이 전체 투자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 어디를 팔까요? 중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장비 최근에 선의 시스템, 아바코처럼 뭐 수주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중국이 어떤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중국들이 주가 그림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뭐 선의 시스템과 아바코의 어떤 주가 반응은 이제 스타트고 네. 앞으로 중국 쪽으로 수주받는 기업들을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좋게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OLED와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약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0.4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746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나 강보합권 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14%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872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세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후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강보합권에 들었고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금융업에서 1.6%, 보험업종에서 1.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3.2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비금속 업종으로 2.42%의 강세,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는 1.83%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어쨌든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봤던 지수보다는 좀 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마감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거래소의 현물 수준, 그다음에 선물 수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봤던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내일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체의 반응이 선물 매수 같은 경우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비슷한 양상의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과 비슷한 시장이 연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정 이사님께서는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코스닥이 꾸역꾸역 올라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스닥만 계속 자꾸 편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성질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코스닥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어쨌든 계속해서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금지를 해가지고 종목 장세 지속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중간에 뭐 밸류 얘기 나오게 되면서 대형주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가 안 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코스닥 계속 이끌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못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코스닥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코스닥과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좀 쉬게 된다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쉬게 되면은 2차 전지가 또 분위기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닥 얘기를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종목별 등락해나 이걸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사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인지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결국 종목별 등락해나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얘기지만 상승 공수가 많다라는 것들은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그 이전에도 봤었지만은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좀 지켜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닥 상승으로 전환돼서 마무리가 상승 전환 마무리 시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또 중요한 건 또 5일선을 또 회복시키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감 상황 어떤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좀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분야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 네. 기대감 유효한 걸까요? 금리의 영향을 성장주들이 좀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일컬어지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게임주의 핵심은 이 신작 스케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기대가 있을 때는 또는 뭐 새로운 신작을 내놨을 때 우리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줄 때 이 부분은 실적과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들은 강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데브 시스터즈 이런 종목들 보면 네. 주가가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약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물론 밸류 매력이 존재하는 쪽 싸졌다라는 관점으로 게임주를 접근하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게임의 신작 스케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익인지 근데 그 이상으로 계속 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무작정 싸다고 접근을 하는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무조건 싸다고 접근하시는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넷마블의 경우에도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를 오늘 출시한 바가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경우에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뭐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지만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도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실적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사님? 이게 단발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흑자 전환하고 또 적자 전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실적 턴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실적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흑자 전환으로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적 개선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특히나 토니모리 요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주가 반응이 나왔었는데 결국 중인 관광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브 시스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키런 킹덤의 흥행을 해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지만은 이게 어쨌든 앞으로 이 흥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흑자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뭐 나쁘다 좋다 말씀 안 드려도 주가 반응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데브 시스터즈의 오늘 주가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좀 더 신작을 출시를 하게 되고 신작을 다작을 출시하게 되면서 실적 턴언더가 이뤄져야 아무래도 주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여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주 분위기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데브 시스터즈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치고 나갔다라면 이미 주가는 6만 5천 이상 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브스터즈 같은 경우는 일단 6만 원 정도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좀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게임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KNJ입니다. 반도체 가등률이 상승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품절주 매력이 부각됩니다. 목표 주가 9,500원, 손절 라인 7,700원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서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미코입니다. 특수 세라믹 소재로 반도체 제조 공정 제품을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세라믹 펄스 히터를 개발하고 양산 중인 기업입니다. 또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온디바이스 AI와 더불어서 IP,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ARM과 연결된 MPU 시스템 개발 선두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유창희 대표의 수익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코, 매수한 가격 13,34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4,340원으로 수익률 7.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한 가격이 27,65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27,800원으로 수익률 0.54% 기록했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